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조합 설립 후 다물권자, 물건 양수자의 분양 자격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합 설립 후에 다물권자, 물건을 양수한 사람의 경우 분양 자격은 없습니다 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조합 설립 후 다물권자, 물건을 양수한 사람의 경우 분양 자격은 없습니다. 왜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지 법령 규정, 법제처 해석, 판결 등을 통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먼저 법령 규정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대로 법령 규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및 제7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39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의 자격 등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총 3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있어서 제2항과 제3항은 편의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1항의 제1, 제2호 또한 편의상 생략하고요. 우리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제1항, 제3호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일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 제3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 일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일명을 조합원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청산 대상자로서 분양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제1항, 제6호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편의상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들은 다 무시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그 가운데서 제6호 1세대 또는 일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어때요? 법령 규정에 따라 볼 때 바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다물권자의 물건을 양수한 사람의 경우 분양 자격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관련 법령 규정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혼란이 생길까요? 라는 그 이유까지도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짚어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약속대로 법제처 해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18-0591 회신 일자는 2019년 2월 20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해석에서 법제처는요, 조합 설립 후에 다 물권자 물건을 양수한 사람의 경우 분양 자격은 없습니다 라고 해석을 내리고 있고요. 한국부동산원에서도 바로 이 해석에 토대를 두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한국부동산원에 이러한 경우 질의를 하면은 분양 자격 없습니다 라고 회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판결의 사례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속대로 지금부터 판결 확인할 텐데요. 제가 세 가지 판결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하나는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요.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법원에서의 판결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었습니다. 논란이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대부분에서 바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의 손을 들어주면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은 이제 무시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판결문 모두를 저는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그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부산지방법원 2019년 8월 30일 선고 2018 구합 1498 판결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위 판결이 있었는데요. 부산고등법원 2019 누 23845 그리고 대법원 2020 두 36724 판결이 있었는데요. 각각 항소기각, 상고기각이 됨으로써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자, 결국 이쪽의 손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이 되는 사건의 번호와 사건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8 구합 1498, 사건명은 아파트 수분양권 확인 등이었습니다. 먼저 처분의 경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는 당사자 지위, 나에서는 원고들의 분양 신청에 관하여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당사자 지위를 확인해 본 결과 피고는요, 2012년 3월 29일 설립인가를 받은 온천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었고요. 원고는 13인이었는데 13인의 공동원고 중에서 원소유자인 1인이 집합 건물 중 13세대, 13세대를 소유하다가 조합 설립인가 후 12인이 12세대의 소유권을 양수한 다음 이 원고들이요,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피고에게, 바로 조합이죠, 피고에게 대표 조합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이 원고들이 분양 신청을 하였는데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원고들 모두 다 개인명으로 대표 하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명의로 분양 신청을 하였고요. 조합인 피고는 말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수립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서, 당연히 법령에 따라서 원고들을
조합원 분양 대상자가 아닌 현금 청산 대상자로 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였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원소유자 1인의 집합 건물을 조합 설립 인가 후입니다.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을 매수하여서 그럼 12채를 매수하였겠죠. 총 13채 가운데 있어서 말입니다. 취득하였음이 명백함으로써 원고들 모두가 피고의 조합원이 될 수는 없고 당연히 대표 1인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원고들을 대표하는 1인이 조합원이 되어서 대표자 1인 명의로 피고에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원고들 중 대표자 1인만이 조합원이 되므로 원고들은 단독으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원고들 중 대표 조합원을 선임하여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고 조합에 신고하고요. 대표 조합원이 분양 신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대표 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고서 원고들 각자의 명의로 분양 신청을 하였던 바, 이에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현금 청산 대상자로 정하여 수립한 이 사건 관리 처분 계획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원고의 소송에 대해서 기각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충분히 예견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주고등법원에서 말입니다. 정반대의 판단을 내림으로써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와버렸기 때문에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1월 23일 선고 2018 누 6415 판결입니다. 물론 1심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이 이어져 나타났을 겁니다. 그 1심 판결이 바로 광주지방법원 2018년 11월 8일 선고 2018 구합 1042로 판결이었고요. 사건 번호와 사건명은요 2018 누 6415 분양권 확인 청구이었고요. 피고이면서 피항소인은요 2007년 8월 29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광주 학동 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이었습니다. 학동 4구역은 바로 현대산업개발이요. 철거를 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였던 바로 그 구역, 그 조합이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원고이자 항소인은 말입니다. 공동 원고 중 원소유자인 1인이 조합 설립 전 소유하던 다세대 주택 2채가 있었는데요. 그중 한 세대를 다른 원고 1인이 조합 설립 후 양수를 함으로써 2인의 공동 원고 혹은 항소인이 존재하게 되었겠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광주고등법원에서는요, 이인의 원고 각자가 분양 신청권을 단독으로 보유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각자 분양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판단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소개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과 정반대되는 판결이 나오게 됨으로써 논란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대법원이 나설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죠? 서로 별개의 사건이지만은 부산지방법원의 판결,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이 나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3년 2월 23일 선고 2020-36-724 판결입니다. 하위 판결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서 있었는데요. 각각 원고패 항소 기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사건 번호 및 사건명 2020-36-724 아파트 수분양권 확인 등이고요. 원고이자 상고인은 총 13인이었다라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피고이자 비상고인은 온천사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었습니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원심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내용으로서 주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 맞죠? 그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문제들이 그동안 논란이 생겼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을 텐데요. 그건 바로 법령 규정에서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자격, 조합원 자격, 분양 자격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과 관련된 법령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혼란이 야기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시간이 나면 이러한 내용들에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TV에서도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이 내용들 소개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자격은 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편의상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편의상 시행령이라 하겠습니다. 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법 제2조 제9호에 바로 토지 등 소유자에 관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 제33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자격은 말이죠. 법 제39조와 시행령 제37조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자격에 대해서는요. 법 제76조, 시행령 제63조 뿐만이 아니라 법 제76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제38조는요. 감정평가업체 선정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떼어두었습니다. 참고로 확인해 본다면요. 제36조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기준 등 제37조 재개발사업의 분양 대상 등
제39조 상가 등 부대 복리시설의 분양 대상자, 제40조 재개발 사업의 관리 처분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쯤 해두겠습니다. 이쯤 해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